딱이 때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저는 CCTV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한 남자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어요. 70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찌검 당한 적 없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계신 아버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이 더럽고 천한 것이 감히 내 딸 가방을 만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굴욕이었죠.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경비원이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 계신 그 700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 며느리라는 것을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43,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평범한 전업주부죠.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35층짜리 스카이타워의 실소유주입니다. 시세로 700억이 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전국 600개 지점을 운영하는 맘터치 베이커리의 숨은 오너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17년이 넘도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무능력하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쓸모없는 며느리인 줄만 알았어요. 왜 숨겼냐고요? 그건 제가 겪어온 17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삽신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1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옆자리에서는 남편 민석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15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며느리의 기본 도리였죠. 김치 3종류, 나물 5가지, 조림 2가지, 찌개, 구이, 무침, 장아찌까지. 며느리가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어요. 쌀을 씻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제 빨래를 손으로 짜느라 무리가 갔나 봐요. 시어머니는 세탁기 탈수 기능을 쓰면 옷감이 상한다며 무조건 손으로 짜라고 하셨거든요. 기계에 의존하면 손맛이 없어진다면서요. 손맛이요? 빨래에 무슨 손맛이 있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하늘 아래로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건물이 보였어요. 스카이타워.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35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저 건물이 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집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시세로 700억이 넘는 저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곧
저들에게 모든 걸 보여줄 날이 올 테니까요. 17년 동안 참고 준비한 그날이요. 지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긴. 국 끓이는 냄새에 잠이 오겠어?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찡그린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무슨 국이야? 된장국이요. 어제도 된장국이었는데 며느리가 성의가 없어도 그렇지 매일 똑같은 반찬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로는 이미 식어버린 감정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전화해. 이번에 보내온 쌀 품질이 영 별로더라. 더 좋은 걸로 다시 보내달라고 해. 쌀이요? 아버지가 직접 농사지어 보내주신 햇쌀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수확한 거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요. 쌀알이 얼마나 통통하고 윤기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밥을 지으면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지는 최고급 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민석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는데 좋은 거 먹여야지. 네. 시어머니는 더 뭔가 말하려다가 휴대폰이 울리자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요. 예전에는 그 말 한마디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었죠.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해야 할 일 의무일 뿐이에요. 아침 7시 민석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여전히 잘생겼어요. 첫눈에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밥이 왜 이래? 질척거리네. 민석이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 조절을. 아침부터 기분 잡치네. 그리고 반찬도 매일 똑같은 것만 나오고 다른 집 와이프들은 새로운 메뉴도 하던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 같았으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긴 써? 매번 말만 그러고 똑같잖아. 민석이는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커피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전해 땅 좀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야겠다고. 뭐라고요? 회사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 장인어른 땅이 좀 있잖아. 그거 담보로 하면 5억은 나올 거 아냐. 아버지의 땅이요? 평생 땀 흘려 지키신 그 소중한 땅을요? 여보, 그 땅은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사위가 필요하다는데 장인이 못 준대? 민석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여쭤볼게. 여쭤보긴 뭘 여쭤봐. 당연히 해야지. 며느리가 시집 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친정만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석이는 더 말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힘내. 네, 엄마. 다녀올게요. 저녁에 갈비찜 해놨으니까 일찍 와. 엄마가 최고야. 민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한테만은 그렇게 밝게 웃는군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건 23살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죠.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저는 이론보다 실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지혜야, 너 정말 손이 빠르다. 사장님이 칭찬하셨죠. 저는 커피 만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뿌듯했고요. 6개월쯤 일하다 보니 이 카페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구성이 별로였어요. 가격은 비싼데 양은 적었고 인테리어는 낡았죠. 위치는 좋은데 손님이 적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메뉴 좀 바꿔보면 어때요? 어떻게? 요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브런치잖아요. 샌드위치랑 샐러드 메뉴를 추가하고 가격은 조금 내리되 세트로 팔면 사장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한 달 후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장사 수완이 있구나.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사업이 적성에 맞는구나. 그래서 1년 뒤 24살이 되자마자 제 카페를 열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사정사정해서 3천만 원을 빌렸죠. 학교 근처 작은 공간을 빌려서 10평짜리 카페를 시작했어요. 지혜야, 정말 괜찮겠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 됐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대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아서 좋아. 입소문이 났어요.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1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26살 저는 2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작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지혜야,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때 민석이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매장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다가 소개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키 큰 훤칠한 외모에 단정한 정장, 그리고 밝은 미소. 명함을 받아보니 유명 로펌 변호사더라고요. 와, 변호사시구나. 근데 왜 인테리어를? 아, 제 대학 선배가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데 법률 자문을 해주는 대신 영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인테리어 계약서를 검토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지혜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이요. 26에 벌써 세 번째 매장을 여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에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운도 실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민석이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계약서 관련 자문이라는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지혜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데이트를 시작한 거죠. 민석이는 제 사업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어요. 지혜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니. 오빠도 멋있잖아요. 로펌 변호사라니.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다가 민석이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지혜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정말요? 네. 지혜 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아름답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손님이 200명도 넘게 왔었죠. 제 카페 단골들, 사업 파트너들, 대학 친구들까지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지혜야, 축하한다. 잘 살아. 사장님, 행복하세요. 하지만 시댁 쪽 하객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신부가 카페를 한다고? 요즘 여자들은 다들 그렇지 뭐. 근데 변호사 와이프가 장사를 하면 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이니까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지혜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응,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석이와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 보러 왔지.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잘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청소는 했어? 네, 어제 했어요. 어제? 매일 해야지. 먼지 좀 봐. 변호사 와이프가 집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지혜야, 아침은 몇 시에 차려? 8시쯤요. 8시? 너무 늦어. 7시에는 차려야지. 우리 민석이가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하루 컨디션이 좋아. 네. 그리고 반찬은 몇 가지 하냐? 보통 5에서 6가지요. 그것밖에? 최소 10가지는 해야지. 우리 집안은 원래 밥상이 푸짐한 집안이야.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빨래는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으로 빨래판에 빨아. 그래야 옷이 오래가. 청소는 매일 해. 특히 화장실은 하루에 2번. 민석이 양말은 무조건 흰색으로만 사. 검은 양말은 우리 민석이랑 안 어울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내 어머니.
카페는 언제 정리할 거야? 네. 시어머니가 찬찬히 차를 홀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장사는 그만두고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변호사 와이프가 카페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건 뭐가 문제야? 민석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굳이 내가 밖에서 돈 벌 이유가 없어. 하지만 제가 키운 사업인데. 사업? 고작 카페 세 개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취미 정도지. 취미라고요? 제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사업을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만든 제 꿈을요? 어머니, 저는 지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는 살림을 해야 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대답이 없네. 알겠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카페를 정리하래. 응,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민석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지혜야, 이제 결혼했잖아.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고, 카페까지 하면 무리야. 하지만 내가 키운 사업인데, 사업이 뭐가 중요해? 가정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민석이는 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혜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카페를 정리하는 척하되 실제로는 계속 운영하기로요. 저는 직원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제 대학 후배인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부탁이 있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카페를 내 이름으로 운영해 줄 수 있을까? 실제 오너는 나지만 겉으로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 밤에는 몰래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가. 시어머니와 민석이는 제가 카페를 정리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4호점, 5호점을 계속 열어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3년 후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맘터치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요. 결혼 2년 차 저는 임신을 했어요. 지혜야, 정말? 민석이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우와, 정말 기쁘다. 시어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어머, 우리 손자. 아들이겠지? 어머니, 아직 성별은 모르죠. 아들이야, 아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0개월 후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병원으로 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이요? 저는 기뻤어요. 예쁜 딸이라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딸이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셨어요. 민석이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딸이구나. 오빠, 딸도 좋잖아. 그래, 그래도 아들이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뭔가요?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 못하다니. 저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키우면서 저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육아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야, 왜 모유 수유를 안 해? 젖이 잘 안 나와서요. 젖이 안 나오긴. 내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미역국 먹고 마사지하고 그래야 나와. 네. 그리고 밤에 왜 재워? 낮에 재우고 밤에 깨워야 일찍부터 생활 패턴을 잡아야지. 하지만 육아책에는 육아책? 책이 뭘 알아? 나는 3명을 키웠어. 경험이 제일이야.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잔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 아기가 버릇 나빠져. 왜 그렇게 빨리 이유식을 시작해? 너무 빨라. 기저귀는 왜 그렇게 자주 갈아? 돈 낭비야.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돌이 지나자 저는 다시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서연이를 키우고 밤에는 몰래 회의를 하고 사업 계획을 짰죠. 지혜야, 밤늦게 뭐해? 민석이가 물었어요. 아, 육아 커뮤니티 보고 있어. 그래, 일찍 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응, 알았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자고 나면 다시 켰어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했죠.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언니,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육아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너무 무리해요. 지금 놓으면 안 돼. 지금이 확장할 타이밍이야.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맘터치 베이커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개 지점, 30개 지점, 50개 지점. 5년 만에 전국 200개 지점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그저 무능한 며느리로만 봤습니다. 지혜는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니 참 편하겠어. 시누이 은정이가 비꼬았어요. 나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지혜는 좋겠다. 언니도 힘들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만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연매출 500억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저는 드디어 강남에 빌딩을 샀습니다. 스카이타워 3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가격은 650억. 언니, 정말 사는 거예요?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도 자가 건물이 필요해. 저는 전 재산을 털어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의 12층에 민석이의 법무법인이 입주했어요. 물론 민석이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매달 3천만 원씩 월세를 내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러니했죠. 남편이 제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있다니.
하지만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줄 것입니다. 저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저는 누구인지. 서연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하고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지혜야, 갈비찜 간이 좀 센데? 시어머니가 한 젓가락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무슨, 이미 다 익었는데 어떡해. 에휴, 정말 죄송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실수를 하네. 이래서 며느리 농사가 중요하다니까. 시누이 은정이가 옆에서 낄낄거렸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올케 노력은 많이 했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지.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지혜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거실로 갔더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민석이,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너희 친정아버지 딱 말인데. 네. 민석이가 사무실 확장한다고 했잖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장인어른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지 않겠니? 다시 또 그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그 땅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이긴 뭐가 노후 자금이야.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 팔 타이밍이 지금이야. 하지만은 무슨 사위가 필요하다는데 장인이 안 도와주면 그게 말이 돼?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옳게 우리 오빠 사무실 확장하면 나중에 돈 더 잘 벌잖아. 그럼 그때 장인 어른한테 갚으면 되지. 맞아.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민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냥 한 번만 부탁해봐. 아빠한테. 민석이까지요. 제 남편까지 이러시는군요. 여보는 왜 그래? 내 아버지 땅인데. 내 아버지 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잖아.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가족이요? 제 친정아버지는 가족이 아닌가요? 나는 뭐야? 대답이 없네. 할 거야, 말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아버지 땅은 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장모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시집 온 지가 벌써 17년인데 아직도 친정 생각만 하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옳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 봐라. 정말 버릇이 없어. 엄마, 진정해. 내가 설득할게.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그날 밤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라는 거였죠. 저는 베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제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야, 이번 한 번만이야. 제발 부탁 좀 들어줘. 안 돼.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이라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야.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민석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앞으로 명절 준비는 내가 혼자 해. 나는 안 도와줄 거야. 네.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해. 청소, 빨래, 설거지 전부.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야, 나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 네. 왜요? 올해 농사가 완전히 망했어. 태풍에 벼가 다 쓸려 내려갔고 비닐하우스도 날아갔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피해를 보셨어요? 거의 다야. 1년 농사를 망쳤어. 그래서 서울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아빠 무슨 일을 하시려고? 경비 일이라도 할까 싶어. 나이가 있어서 다른 건 힘들고. 경비요? 70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가 경비를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뭔 돈이 있어. 시집살이도 힘들 텐데 내가 더 짐이 되면 안 되지. 아빠,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하다니. 하지만 아버지께 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요. 시댁에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버지께서 정말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지혜야, 아빠 일자리 구했다. 어디서요, 아빠?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야. 스카이 타워라고 하더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스카이 타워? 제 빌딩이요?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경비일이야. 월급이 250만 원이더라고. 다른 데보다 많이 줘서 좋았어. 250만 원. 제가 직원 복지를 위해 경비원 급여를 높게 책정한 게 이렇게 돌아오다니. 아빠,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니야. 여기가 제일 좋아. 조건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제 빌딩에서 일하시게 되다니.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CC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경비복을 입고 로비에 서 계셨습니다. 어색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평생 넓은 들판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는 좁은 로비에서 경비 일을 하시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였죠.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좋아요. 신규 지점 계획은 다음 달에 30개 지점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스카이타워 CCTV 좀 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보안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로비가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옆에 시누이도 함께요. 그리고 그쪽으로 아버지께서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의 정중한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시어머니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어머, 엄마, 우리 사돈어른 아니세요? 시누이가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돈? 네, 사돈어른. 오랜만이시네요.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경비 일을. 경비? 어머, 우리 사돈어른이 경비를 하시네. 세상에 이런 일이.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돈, 농사가 망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다더니 하시는 일이 경비였구나. 참, 딸 하나 잘못 키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사돈. 그나저나 사돈, 우리 민석이 사무실이 여기 12층에 있는 거 아세요? 월세가 좀 밀렸다는데 혹시 건물주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일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죠. 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저는 그냥 경비원이라서 그런 건. 그래도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사돈 체면도 있는데. 그때 시누이가 자기 명품 가방을 들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누가 내 가방 만졌어? 지문이 묻었잖아. 아버지께서 얼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거 에르메스야, 에르메스? 이거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시누이가 가방을 아버지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이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을 만져? 경비원 주제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버지의 뺨을 후려쳤어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7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 그저 참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더러운 손을 대? 주제도 모르고. 그리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신우이도 코웃음을 치며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홀로 서 계셨어요. 뺨을 감싸쥔 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어디가? 저 여자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수치심으로. 더 이상 못 참아. 언니, 진정해. 지금 가면. 진정은 무슨. 저들이 우리 아버지를 때렸어. 로비 한복판에서. 저는 수진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 횡령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설마. 응, 오늘 끝낼 거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충분해. 17년 동안 준비했어. 이제 그만 참을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서 계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지혜야? 너 왜 여기?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아버지의 뺨을 살펴봤어요.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왜 여기 있냐? 제가 이 빌딩 주인이에요, 아버지. 뭐?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스카이타워. 이 건물이 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샀어요. 지혜야, 무슨 소리를.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김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까지 숨겨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딩의 주인 김지혜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방금 여기서 경비원을 폭행한 두 여자, 박순자와 이은정. 저는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12층에 있는 민석 법무법인은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수배했어요. 피해자분, 병원 가셔서 진단서 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타박상과 안면 부종, 전치 2주 진단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이거 너무 큰일 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넘어가자. 안 돼요, 아빠. 더 이상 참으면 안 돼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빠를 때려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고시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빠, 여기 계세요. 제가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지혜야, 너는 집에 안 가도 되냐? 저도 안 갈 거예요. 이제 그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호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폭행죄, 횡령죄로 고소장도 작성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안 와? 안 갈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예요. 내일 소장 받을 거예요. 뭐라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당신 법무법인 이번 달 말까지 나가세요. 월세 8개월 밀렸죠? 전부 청구할 거예요. 야, 김지혜.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정신이 멀쩡해서 이러는 거예요. 17년 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줘. 언니, 정말 할 거야? 응. 세상에 전부 밝힐 거야.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카이타워 1층 로비에서요. 1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타워의 소유주이자 맘터치 베이커리의 대표 김지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전업주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700억의 자산을 운영해왔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숨겼냐고요? 시댁의 간섭과 무시 때문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정리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숨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 남편 이민석 변호사는 제 건물에 월세를 8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법인 카드로 3년간 2억어치 명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횡령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제 친정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제 아버지를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폭행죄와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여성이, 며느리가, 아내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700억 자산가, 17년간 정체 숨겨, 시어머니의 폭행, CCTV의 포착, 며느리의 반격, 이혼 고소 동시 진행,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어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대단하다. 17년을 참았다니. 시어머니 정말 최악이네. 남편도 쓰레기. 와이프가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응원합니다. 여론이 제 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만나자. 문을 열었더니 초췌한 얼굴에 민석이가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지혜야,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무시당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이혼 소송이었어요. 원고 김지혜는 피고 이민석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했으며 이는 기만입니다. 민석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자유입니다. 다음은 형사 재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폭행죄, 횡령죄 재판이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재판부는 엄정했어요. 피고 박순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이은정, 벌금 3천만 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큰 집이.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딸아.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스카이타워의 명예이사로 모셨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응, 우리 딸 덕분에.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맘터치 베이커리는 1년 만에 전국 600개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연매출 1,000억을 달성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언니, 후회 안 해? 뭐가? 이혼한 거.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래, 언니. 정말 멋있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카이타워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빌딩.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제국.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 있어요. 700억의 여왕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으로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효도하고 있고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맘터치 베이커리는 이제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딸 서연이도 대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사업가가 될 거야. 그래, 서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가끔 거리에서 민석이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남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17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한 제 모습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700억 자산가이자 한 사람의 당당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